유산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임신 전반기에 태아가 사망해서 자궁각 내에 4 내지 8주 이상 머무른 경우를 말하고 자궁의 증대 및 유방의 변화가 없거나 감소됐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제 조금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일단 요것부터 조금 확인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유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다음에 우리가 사산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요게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요 개념 정의부터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유산이라고 하는 건 생존 가능성이 없는 아기가 이렇게 태어난 거고, 이렇게 자궁에서 만출된 거고요. 다음에 이 사산이라고 하는 건 생존 가능성이 있는 아기. 이 생존 가능성이 있는 아기가 지금 자궁에서 만출된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지금 유산이라고 하는 건 생존 가능성이 없는 아이가 지금 자궁에서 이렇게 만출돼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존 가능성이 없으니까 얘가 임신 20주 이하이거나 태아의 이 무게 있죠. 이 태아의 체중이 500g 이하일 때, 이 500g 이하인 아이가 자궁에서 만출된 거고요. 사사는 생존 가능성이 있는 아기가 자궁에서 만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임신 우리가 7개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 28주 이상인 아기, 7개월 이상인 아기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태아의 체중이 1kg 이상인 아이가 만출됐을 때는 우리가 사산이라고 한다는 이 정의부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거를 지우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유산은 생존 가능성이 없는 아기가 이렇게 만출이 된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 20주 이하 5개월 이하인 아이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유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임신 전반기에 나타나는 출혈성 합병증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5개월 이하, 이 20주 이하에서 나타나는 임신 전반기에 나타나는 출혈성 합병증이라서 임신 전반기에 나타나는 출혈성 합병증은 여기에 나오는 유산도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자궁외 임신이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 포상기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산 자궁의 임신 포상기태는 임신 전반기에 나타나는 출혈성 합병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임신 전반기니까 여긴 다 유산이라고 나와서 조금 쉽지만 만약에 다른 게 나왔다 하더라도 임신 전반기면 유산이나 아니면 자궁의 임신이나 포상기태 중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임신 후반기에 나타나는 출혈성 합병증도 있잖아요. 그럼 이 임신 후반기에 나타난다는 건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 전치태반 또는 두 번째는 태반 조기 박리가 있거든요. 태반 조기 박리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임신 7개월, 8개월 그러니까 28주, 32주 요럴 때 지금 출혈을 한다. 그러면 이때는 임신 후반기니까 답 중에서 1, 2, 3, 4, 5가 있으면 전치태반이나 태반 조기 박리를 고르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좀 더 크게 좀 봐드렸고요. 이렇게 유산에 대해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좀 크게 보는 개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크게 조금 봐드렸고, 그러면 이 유산의 종류를 좀 더 크게 볼게요, 여러분. 유산의 종류는 일단 크게 보면 자연적으로 유산되는 자연유산이 있고요. 다음에 우리가 인공유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 우리가 치료적 유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이 유산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인공유산이 이렇게 합법적으로 된 게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범죄 유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화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범죄 유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치료적 유산은 뭐 강간을 당해서 이렇게 임신을 했다던가, 아니면 이 모체 있죠. 임산부가 굉장히 이렇게 심각한 질병에 생겼다던가 했을 때 유산하는 건 치료적 유산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에 여기 나온 건 다 무슨 유산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자연 유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연 유산의 종류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 유산의 종류를 살펴볼 건데, 우리가 유산을 볼 때, 유산의 종류를 볼 때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여기가 지금 자궁이잖아요, 여러분. 자궁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아기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아기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가 사람 목처럼 생겨가지고, 여기 사람 목처럼 생겨가지고, 목경자 써가지고, 여기를 자궁 경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이 자궁 경부가 개대가 됐느냐, 개대가 안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를 제가 설명드릴 건 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냐면 절박 유산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절박 유산이라고 하는 건 이 자궁 경부가 개대가 안 됐어요.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궁 경부가 열리지 않아서 태아를 살릴 수도 있는 유산이 이 절박 유산이거든요. 그래서 질출혈도 소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궁 경부가 열리지 않아서 안정을 취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유산을 방지하는 그 주사 있죠. 이 호르몬 주사를 놓으면 나가지고 이렇게 태아를 살릴 수도 있는 유산이라서 이때 놓는 이 호르몬 주사가 뭐냐면 우리가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놔주는 거거든요. 프로게스테론. 이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임신을 유지시켜주고 지속시켜주는 호르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산 방지 주사인 이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주사를 놔서 임신을 유지시켜주고 지속시켜줄 수 있는 유산이 절박 유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지우고 좀 더 봐드릴게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봐드릴 유산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불가피 유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가피 유산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얘는 자궁 경부가 개대됐어요. 자궁 경부가 개대돼서 태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태아를 살릴 수 없는 유산이 불가피 유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궁 경부가 개대돼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나올 수밖에 없을 때 태아랑 태아 부속물이 완전히 다 나오면 완전 유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개대돼서 나오는데 태아랑 태아 부속물이 일부 자궁각 내에 남아있는 유산을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불완전 유산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태아랑 태아 부속물이 일부 자궁각 내에 남아 있으면 여기 일부 남아 있으면 우리가 감염 같은 거를 위해서 악취가 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그 유산을 우리 무슨 유산이라고 하는 거냐면 폐혈 유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좀 더 살펴봐 드리면 폐혈 유산이라고 하고, 다음에 이 여섯 번째 유산은 요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본 것처럼 보세요. 여기 자궁각 내에서 아기가 지금 죽은 채로 사망한 채로 머무르는 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 계류 유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궁에 사망한 채로 지금 남아있는 유산은 계류 유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여기서 3번이고요. 다음에 우리가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왜 자연유산 있죠? 이 자연유산이 이렇게 3회 이상 반복이 된다.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 습관성 유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보시면 다른 걸 조금 보면 이 절박 유산이라고 하는 거, 여기 있는 절박 유산은 자궁 경부가 개대되지 않아서 우리가 유산을 방지하는 이 호르몬 주사인 프로게스테론을 호르몬 주사를 하면 태아를 살릴 수도 있는 유산이 이 절박 유산이고, 자궁 경부가 이렇게 개대가 돼가지고 태아랑 태아 부속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태아를 살릴 수 없는 유산은 이 불가피
부피 유산인데 태아랑 태아 부속물이 완전히 나오면 완전 유산이고 태아랑 태아 부속물이 완전히 나오지 못하고 일부 자궁강 안에 남아있으면 불완전 유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3번의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성을 보이는 단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분만 1기, 분만 2기, 분만 3기, 분만 4기 개념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우리 분만 1기라고 하는 건 규칙적인 자궁 수축이 있는 거예요. 규칙적인 자궁 수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시간 간격, 40분 간격, 30분 간격, 20분 간격 이렇게 규칙적인 시간 간격으로 자궁이 수축을 하는 규칙적인 자궁 수축이 있으면서 자궁 경부가 10cm 다 풀로 다 개대될 때까지를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 분만 1기라고 하고요. 그럼 이 분만 2기는 분만 1기에서 자궁 경부가 열렸잖아요. 그럼 이제 아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태아가 나오는 태아 만출기를 우리가 분만 2기라고 하고요. 분만 3기는 태아가 나왔으니까 이제 태반이 나오는 거죠. 그럼 태반이 나오는 태반 만출기를 우리 분만 3기라고 하고요. 분만 4기라고 하는 건 이제 태아도 나오고 태반도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 분만하고 난 다음에 분만 후에 1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의 이런 회복기를 분만 4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산욕기죠, 여러분. 이 산욕기라고 하는 건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이렇게 분만 후에 우리가 임신과 분만에 의해서 많은 변화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임신과 분만에 의해서 생긴 변화가 임신 전의 상태로 이렇게 회복되는 기간을 산욕기라고 하는데 보통 분만 후 6 내지 8주간을 우리 산욕기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2, 3분 간격으로 자궁 수축을 한다는 건 규칙적으로 자궁 수축을 한다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10cm 열릴 때까지니까 우리 8cm 열렸으니까 분만 1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번의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2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모유 수유를 할 때 산모가 유두를 비누로 씻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볼게요. 이렇게 유방이 있을 때 여기 유두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유방은 비누랑 물로 닦아도 되는데 유두는 비누로 닦으면 안 되고 물로만 닦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유방 이 주변에 이렇게 도돌도돌 이렇게 돼 있죠.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류륜이라고도 하고요. 얘를 갖다가 우리 몽고메리 결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몽고메리 결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유륜 몽고메리 결절에서 뭐가 분비가 되는 거냐면 피지, 기름기가 분비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피지가 분비돼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피지가 분비돼 가지고 얘가 유두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두를 비누로 닦으면 이 피지가 제거돼서 이 유두를 보호하지 못해서 우리가 유두가 마구잡이로 찢어지는 이 유두 열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유두가 마구잡이로 찢어지면 이렇게 피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유 수유를 하루나 한 2일 정도 모유 수유를 중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단을 하지만 모유는 규칙적인 간격으로 짜내야 되기는 하는데 모유 수유를 못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기름기 이 피지가 분비가 돼야지만 유두를 보호를 해주는데 유두를 비누로 닦으면 이 유분 기름기가 제거가 돼서 이게 유두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누로 씻지 않는 이유는 이 유분 기름기를 제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여러분. 그래서 25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는 여러 가지 반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발바닥을 발꿈치에서 발가락 쪽으로 자극하면 엄지발가락은 발등 쪽으로 구부리면서 나머지 발가락은 펴는 반사는 우리가 바빈스키 반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렇게 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발이 있으면 우리가 요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발 뒤꿈치에서 이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자극을 해주잖아요. 그럼 자극을 해주면 여기 이 발가락은 이렇게 쫙쫙 펴요. 이렇게 발가락은 쫙쫙 펴고 이 엄지 발가락은 이렇게 발등 쪽으로 이렇게 구부리게 되는 반사가 이 바빈스키 반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반사는 이 바빈스키 반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반사는 한 5개월 이후가 되면 대부분의 반사는 소실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바빈스키 반사는 10 내지 한 16개월 후에 이렇게 소실이 돼서 모든 반사 중에서 가장 늦게 소실되는 반사가 이 바빈스키 반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반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모로 반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모로 반사를 우리 똑같은 말로 무슨 반사라고 하는 거냐면 포옹 반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무슨 반사라고도 하는 거냐면 놀람 반사라고도 놀람 반사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기가 굉장히 이렇게 놀라거나 갑작스러운 체위 변경이 있죠. 이 갑작스러운 체위 변경을 할 때 나타나는 반사라서 우리가 아기를 안고 있다가 갑자기 밑으로 이렇게 딱 내려놨을 때도 나타나는 반사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이렇게 딱 내려오거나 큰 소리를 났을 때 이 손가락이죠. 이 손가락은 이렇게 쫙 피면서 이렇게 쫙 피면서 요런 자세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포옹하는 듯한 자세가 되고요. 이 발바닥은 이렇게 안으로 해서 이게 발가락이 이렇게 닿는 자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자세가 돼가지고 이게 놀람 반사, 포옹 반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놀라거나 갑작스러운 체위 변경일 때 나타나는 반사가 이 모로 반사고요. 다음에 이 움켜잡기 반사는 우리가 잡기 반사 또는 파악 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악 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기 손가락에 어떤 물체를 쥐어주면 이런 물체를 쥐어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움켜줬다가 놓는 반사 있죠. 이거를 갖다가 잡기 반사, 파악 반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삼키는 반사가 우리 연화 반사죠. 다음에 이 바빈스키 반사는 봤고요. 다음에 이 긴장성 못 반사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걸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긴장성 못 반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기를 이렇게 똑바로 눕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똑바로 눕혔을 때 이렇게 고개를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그럼 이 돌리는 쪽의 팔과 다리는 이렇게 쫙 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반대쪽의 팔과 다리는 이렇게 구부리게 되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긴장성 목반사라고 합니다. 돌리는 쪽의 팔과 다리는 쫙 펴고 그 반대쪽의 팔과 다리는 구부리는 걸 긴장성 목반사라고 해서 이 반사는 하나하나 다 시험 문제에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는 발바닥을 자극한 거니까 바빈스키 반사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월 된 영아에게 볼 수 있는 정상적인 발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 목을 가눈다가 맞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거 꼭 아셔야 돼서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목 가누기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 목 가누기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뒤집죠, 여러분. 목 가누기 하고 뒤집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하는 거냐 앉죠. 앉고 그 다음에 기고요. 그 다음에 서기 하고요. 그 다음에 걷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 가누기 하고 뒤집기 하고 앉기 하고 기기 하고 서기 하고 걷기를 하는데 이때 목 가누기는 한 2, 3개월 되면 하고요. 다음에 이 뒤집기는 한 4, 5개월 되면 하고요. 다음에 이 앉기는 6개월 되면 하고요. 기기는 한 7 내지 9개월 되면 하고요. 서기는 한 10 내지 11개월. 그 다음에 걷기는 12개월 이후에 우리 둘 이후가 되면 된다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못 가누기는 2, 3개월, 뒤집기는 4, 5개월, 앉기는 6개월, 기기는 7, 9개월, 서기는 10 내지 11개월, 걷기는 도리울 12개월 이후예요. 그러면 우리 4개월이니까 2, 3개월에 목을 가누니까 4개월 된 영아는 목을 가눌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요거에 포함해서 우리가 여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앉기에서 기기 사이 있죠. 여기 있는 이 앉기 사이, 이 6개월에서 이 8개월 사이에 우리가 애들이 낯가림이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또 하나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8개월이 되면 아기가 손가락으로 잡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잡기, 손가락으로 잡기가 가능하고요. 다음에 또 하나 알고 계셨으면 18개월은 아기가 뭘 잡고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18개월 된 아기는 끌기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8개월 되면 이 물건을 잡을 수 있고요. 다음에 18개월이 되면 끌기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살펴볼게요. 그러면 우리 대소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 대소변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대소변에서 첫 번째로 대변을 가리는 거잖아요. 소변이 아니라 대변 가리기를 먼저 하는데 이 대변 가리기는 12 내지 한 18개월에 가릴 수 있고요. 다음에 대변 가리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소변 가리기를 하는데 이 소변 가리기는 24개월 정도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밤에 이제 잘 때 밤에 소변 가리기 있죠. 밤에 소변 가리기는 만 3 내지 4세가 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밤에 소변 가리지 못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야뇨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밤에 소변 가리지 못하는 야뇨증의 원인은 신체적인 원인이 아니라 거의 심리적인 요인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변은 12 내지 18개월, 소변은 24개월, 밤에 소변 가리기는 3 내지 4세니까 4개월 된 아기가 대소변을 가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요거 지우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우리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기가 못 가누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뒤집기 하고 그 다음에 앉기 하고 그 다음에 기기 하고 그 다음에 서기 하고 그 다음에 걷기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럴 때 이 못 가누기는 2, 3개월. 다음에 뒤집기는 4, 5개월, 앉기는 6개월, 기기는 7, 9개월, 서기는 10 내지 11개월, 걷기는 도리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일어서는 거, 서기는 10 내지 11개월 된 아기가 하는 거지 4개월 된 아기가 할 수 없고요. 다음에 기기는 7, 9개월이니까 4개월 된 아기가 할 수 없고요. 걷기는 도리우에 하는 거니까 4개월 된 아이가 할 수 없죠. 그러니까 27번의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물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걸 물활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활론, 사물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게 물활론인데 지금 인지 발달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피아제 있죠. 이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꼭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럼 이 피아제는 어떻게 외우시면 되는 거냐면 감, 전, 구, 형, 이, 칠, 10이라고 외우세요. 감정, 구형, 이칠, 10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살펴보시면 감각 운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전 조작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 정, 구, 형,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711이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운동기는 2세까지. 얘는 7세까지. 구체적 조작기는 11세까지.
다음에 형식 조작기는 12세 이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 지우고 조금 더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서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감정, 구형, 입7, 11이라고 그랬잖아요. 감, 전, 구, 형, 2, 7, 11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바로 뭐라 그랬냐면 감각 운동기라고 했고요. 그죠? 다음에 여기가 바로 뭐냐면 제가 2세까지라고 그랬죠. 그죠? 다음에 전이니까 전 조작기죠. 전 조작기고 7세까지죠. 그죠?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9니까 구체적 조작기고, 그 다음에 얘는 11세까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마지막으로 형식적 조작기고, 얘는 12세 이후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감각 운동기는 감각에 의해서 이렇게 인지가 발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각, 뭐 이렇게 청각,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인지가 발달하니까 이때 우리가 청각, 딸랑이, 시각, 모빌, 뭐 이런 거, 감각, 몸의 감각을 통해서 인지가 발달하는 이 감각 운동기인데, 이 감각 운동기는 대상 영속성의 개념이 생긴다는 것도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대상 영속성은 이 대상이 영원히 영속성이거든요. 그럼 이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 건 이 대상이 내 눈에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존재한다는 걸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에 장난감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난감이 우리 집에 있다는 걸 아는 거고, 엄마가 잠깐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엄마는 우리 집에 존재한다는 걸 믿는 거를 이걸 대상 영속성의 개념이고, 감각 운동기에 이렇게 발달하는 개념이고요. 다음에 이 전조작기라고 하는 건 조작 전 단계예요. 아직 조작을 못하는 조작을 아직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조작기거든요. 그럼 이 전조작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물활론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물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남자애들이 그 로봇 가지고 놀다가 팔이 쫙 빠지면 아야 하면서 호 하고 불어주고요. 다음에 우리가 뭐 이렇게 베개 가지고도 베개가 살아있다고 생각해서 베개를 이렇게 아기처럼 업고 다니면서 아가놀이도 하고 막 이러는 물활론이 발달을 하고요. 다음에 이 전조작기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해서 아빠가 이렇게 전화가 왔을 때 밥 먹었어? 그러면 네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화 통화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 핸드폰이 아니라 영상 통화가 아니라 전화 통화를 할 때 수화기로 이 전화 통화를 할 때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거든요. 이게 자기 중심적인 거죠,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때 또 있는 게 바로 상상놀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막대기 하나로 이 막대기가 총이 됐다가 배가 됐다가 뭐 인형이 됐다가 이런 상상놀이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때 이런 마술적인 사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동생을 본 형이 동생이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동생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동생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동생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동생이 아픈 거야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마술적인 사고가 나타나는 게 전조작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구체적 조작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럼 일단 구체적으로 이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조작기는 조작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런 구체적인 조작이 가능해서 이때가 바로 11세까지니까 우리가 초등학교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식이라서 구체적인 조작이 가능하고,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보전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보전 개념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양의 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붓거나 아니면 똑같은 양의 물을 여기다가 부었을 때 이게 똑같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구체적 조작기가 아니라 전조작기에 있는 아이들은 여기가 더 높기 때문에 이물이 더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구체적 조작기의 아이들은 똑같은 양의 물을 여기다도 붓고 똑같은 양의 물을 여기다도 부으니까 이게 양과 부피가 동일하다는 개념을 아는 걸
보정 개념이라고 해서 이 보정 개념은 구체적 조작이 초등학교 시기에 형성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 형식적 조작기는 12세 이후니까 중학교나 이렇게 고등학교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형식적 조작기 때는 우리가 상징적인 사고나 아니면 추상적인 사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설을 선정할 수 있어서 이렇게 가설 연역적인 사고가 가능한 게 이 형식적인 조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제가 이게 모든 물건이 살아있는 게 물알론이라고 하고 전조작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2 내지 7세잖아요. 그럼 우리 신생아기는 우리가 28일 된 아이, 28일 된 아이고 영아기는 12개월까지 애들이잖아요. 그죠? 다음에 이 유아기가 우리가 만 3 내지 4세니까 6기에 포함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유아기고 청소년기는 중고등학교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아기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사랑 구토로 지금 설사도 지금 수분이 나가는 거고 구토도 수분이 나가는 거니까 설사로 구토로 인해서 탈수 상태가 나타나는 영아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탈수는 내 몸의 수분이 부족한 상태예요. 내 몸에 지금 설사랑 구토로 수분이 나가서 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가 탈수는 내 몸에 수분이 지금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수분이 부족하니까 첫 번째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체중이 감소하죠. 왜냐하면 내 몸의 체중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를 조금 보시면 우리가 성인 있죠. 성인은 체중의 60%가 수분이고요. 다음에 우리 아동이죠. 이런 영유아 같은 아동은 체중의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내 몸은 체중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내 몸에 이게 체중의 60%가 수분이고 70%가 수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분이 부족하면 당연히 체중이 감소하게 되고 이 체중 감소가 탈수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다음에 체중도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체중도 감소하고 내 몸에 수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체중도 감소하지만 우리가 왜 아기들은 천문이 있잖아요. 천문? 그럼 이 천문이 머리에 있는 이 천문이 함몰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음에 이 탈수가 감소, 이게 체중이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하니까 다음에 소변량도 적겠죠? 왜냐하면 지금 수분이 부족한데 소변이 배설되지 않은 거니까 소변의 배설량도 줄 테고요. 다음에 이게 입술이 건조하고 피부도 건조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근육의 긴장도도 떨어지고 피부의 탄력성 같은 것도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내 몸에 수분이 없으니까 체중 감소하고요. 다음에 천문이 함몰이 되겠죠. 탈수가 되니까 팽만이 되는 게 아니라 함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 몸에 수분이 없으니까 구강 점막이 건조해지는 것 같죠. 내 몸에 수분이 없으면 소변을 배설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 배설량 감소하고요. 피부의 탄력성 긴장도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9번의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실금 있는 노인을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거거든요. 그럼 케겔 운동하는 거 좋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항문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케겔 운동인데 이 케겔 운동을 다른 말로 골반, 저부,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고 해도 똑같은 말이라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케겔 운동, 골반, 저부, 근육 강화 운동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요실금이 있다고 진정제, 약을 복용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다음에 카페인 섭취를 하면 오히려 소변이 막 나오게 하는 이 이뇨작용을 촉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섭취를 권장하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요실금 대상자는 수분 섭취를 오히려 늘려야 되거든요. 수분 섭취를 하지 않으면 방광에 있는 소변이 농축이 돼서 방광을 막 자극을 해서 우리가
요실금 증상이 훨씬 더 심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수분 섭취를 권장해서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취침 직전에 수분 섭취를 하는 건 아니죠. 다음에 수분은 오히려 더 많이 섭취해야 돼요. 수분 섭취를 늘려야 됩니다. 500cc 이하가 아니라. 수분 섭취를 줄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광에 있는 소변이 농축이 돼서 방광을 오히려 막 자극을 해서 오히려 요실금 증상이 심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서 다른 것도 조금 좀 살펴봐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요실금의 증상에서 종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복압성 요실금이에요. 복압성 요실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압이 이 복부의 압력이 증가하는 상황의 요실금이 있는 거라서 우리가 뭐 기침이라던가 뭐 재채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줄넘기를 하는 이 상황의 요실금, 복부의 압력이 증가됐을 때 나타나는 게 복압성 요실금인데요. 이게 여기를 좀 보시면 우리가 변비일 때 있죠. 변비일 때 이렇게 힘을 주니까 복압이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변비도 복압성 요실금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변비를 예방을 하는 것도 이 요실금의 치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변비 예방을 위해서 고섬유소 고식이섬유를 먹어준다도 이 요실금의 치료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체중을 감소하는 것도 요실금 치료인데 왜냐하면 복부 비만이 되면 복압이 상승하거든요. 복부의 압력이 상승해서 복압성 요실금이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부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 체중을 감소하는 것도 요실금의 치료 방법이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0번의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노인 환자랑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예요. 치매 대상자 어린아이 대하듯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다음에 어떤 대상자랑 의사소통을 하던 정면에서 같은 눈높이로 얘기를 해야 되지 뒤에 서서 얘기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빠르게 얘기하면 안 되고 천천히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높은 목소리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노인은 우리가 노인성 난청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노인성 난청의 대부분이 고음성 난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음성 난청인 높은 소리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간단 명료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 좋은 거죠. 그러니까 31번의 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치매는 지금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인지 기능이 떨어진 사람인데 여러 가지 내용을 동시에 설명하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겠죠. 인지 기능이 떨어졌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31번의 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3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시면 하나 조금 다른 것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 식사 시에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야겠죠. 팔걸이가 없는 의자에 있으면 이 노인이 균형을 잡지 못해서 이렇게 낙상하기 딱 쉬우니까 팔걸이가 있고 등받이가 있어야 돼요. 팔걸이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어야 되는 거냐면 등받이도 있는 의자에 앉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신발은 굽이 높지 않고 폭이 넓은 신발을 신어야지만 좋고요. 그리고 신발은 앞뒤가 막힌 신발을 신어야지 낙상의 우려가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리퍼 같은 거 신으면 안 되겠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앉고 일어날 때 빠르게 일어나면 안 되고 천천히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기립성 저혈압, 직립성 저혈압 똑같죠, 여러분. 다음에 체위성 저혈압을 방지할 수 있잖아요. 우리 저혈압이라고 하는 건 혈액의 양이 적은 거잖아요. 그럼 혈액의 양이 적으니까 우리가 무슨 공급이 안 되는 거냐면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어지럼증으로 낙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일어나서 기립성 저혈압, 직립성 저혈압, 체위성 저혈압을 방지해서 어지럼증을 예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우리가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 까는 거 맞죠? 맞는 거죠, 여러분. 왜냐면 욕실은 물기가 있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깐다 맞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야간에도 실내 조명을 켜놓아야 되는데 우리가 왜 만약에 병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간접 조명을 켜두는 건 맞아요. 간접 조명, 병실이라고 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자야 되니까 숙면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소등한다고 하면 안 되고 밤에 화장실 가기 때문에 간접 조명을 켜둔다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병실이 아니라 실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실내 조명을 어둡게 만들어 놓으면 밤에 화장실 가거나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낙상의 우려가 있으니까 어둡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2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응급처치는 순서를 보면 일단 기도 유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혈일 때 지혈을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죠? 다음에 세 번째는 쇼크일 때 쇼크 예방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에 네 번째는 상처 보호해서 감염을 방지해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골절일 때 부목돼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 꼭 외우셔야 되거든요. 기도 유지해주고, 출혈일 때 지혈해주고, 쇼크일 때 쇼크 예방해주고, 상처 보호해서 감염 방지해주고, 골절일 때 부목돼준다. 이 순서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 보시면 쇼크 환자가 가장 먼저죠.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 순서에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동 심장 충격기 제세동기를 이용해서 심폐소생술하는 방법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이 제세동기가 도착을 하면 일단 첫 번째 전원 켜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전원을 켜고 그 다음에 전원을 켰으면 두 번째 패드를 부착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패드 부착할 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우측이고 여기가 좌측이라고 하면 여기가 쇄골이거든요. 그러면 이 쇄골 아래에 붙이고요. 그 다음에 좌측 유방에 있는 여기 겨드랑이 선에 좌측은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패드의 하나는 오른쪽 쇄골 아래, 왼쪽은 유방 아래 겨드랑이 선이니까 얘는 두 개를 젖꼭지 아래에 오른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붙인다고 하니까 틀렸죠, 여러분. 다음에 패드를 부착했으면 전원을 켜고 패드를 부착했으면 얘가 약한 전류가 흐르면서 심장 리듬을 분석하거든요. 그럼 이 약한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한테 물러나 주세요, 물러나 주세요 하고 우리도 지금 손을 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 리듬을 분석하면 지금 전원을 켜고 패드를 부착했기 때문에 약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손을 떼야지 가슴 압박을 실시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이 심장 리듬을 분석하면 얘가 분석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지금 제세동이 필요하면 제세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내가 제세동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아주 강력한 전기가 환자한테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러나 주세요, 물러나 주세요 하고 제세동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에 모든 사람이 대상자와 떨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이게 맞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물러나 주세요, 물러나 주세요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격 버튼 눌렀잖아요. 이 버튼을 누르면 아주 강력한 전기가 이렇게 딱 가면서 지금 이 심장에 아주 강력한 전기가 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강력한 전기가 가고 났으면 이제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가 2분 동안 자동적으로 이 심장 리듬을 분석을 하거든요. 그럼 이 2분 동안 이 버튼 누르고 난 다음에 이 2분 동안 즉시 우리는 이 가슴 압박대 인공호흡, 이 인공호흡을 30대 2로 이걸 몇 회 주기 할 수 있냐면 2분 동안 5회 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심장 충격 실시 후
2분 동안 1분이 아니라 2분 동안 우리가 시행을 중지하면 안 되고 가슴 압박대 인공호흡 30대 1을 5회 주기로 바로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음에 요거는 조금 지우고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금 지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심폐소생술이라는 말의 뜻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그럼 이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심정지가 된 대상자, 다음에 패니까 호흡이 정지된 대상자를 소생시키는 기술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의식이 없겠죠. 심정지고 호흡정지인데 의식이 없겠죠, 여러분. 그럼 의식이 있는 대상자가 아니라 의식이 없는 심정지, 호흡정지 대상자한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4번 틀렸죠, 여러분. 그래서 34번의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3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발목 염자죠, 여러분. 그럼 우리 골절이나 염자나 이런 거는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근골격계 손상이잖아요. 근골격계 손상이죠. 지금 이 인대가 지금 뒤틀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근골격계 손상의 간호 원칙에 뭐가 있었냐면 라이스가 있는 거잖아요. RIC. 이 라이스, 근골격계 손상 환자의 간호 원칙, 공통 간호 원칙에 라이스가 있는데 이 R은 레스트에서 휴식 취하고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이 I는 아이스에서 냉적용해서 퉁퉁 부은 부종을 가라앉혀서 통증 가라앉히라는 거고, 이 C는 컴프레션에서 압박하고 고정하라는 거거든요. 고정시키고 압박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목이라던가 이렇게 압박분대, 탄력분대 같은 거로 고정시켜서 압박하라는 거고요. 다음에 이 엘리베이션이라고 하는 건 손상된 부위를 심장보다 높여줘서 부종과 통증을 가라앉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마사지 시행하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냉적용 아이스 맞죠, 여러분. 다음에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압박분대, 탄력분대 사용해서 압박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움직이면 안 돼요, 여러분. 부먹을 대기 전에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35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보건간호학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